안녕하세요. 이렇다 23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프카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한결 힘차지셨어요. 힘차게 하라는 네, 사실 방송 전에 네네. 지시가 제가 잔소리 좀 했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우리 카프카 선생님과 같이 하는 시간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뭐 고정해달라. 분이 계신가요? 네. 고정해달라고 또 누가 이제 그래요? 누가 누가? 또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독서를 네. 좋아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네, 의외로 많죠. 저희 청취자분들은 특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너무 이제 반가운 일입니다. 쉬는 타이밍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가 정치 경제 계속 공부하다가 또 잠깐 또 이제 독서 운동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듣고 뭐 좀 새로운 정보들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잘 몰랐던 네. 내용들을 알게 되니까 저희 청취자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흠이 하나 있다면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안으로 자꾸 예, 근데 말려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우리 카프카님 목소리 되게 좋거든요. 예, 목소리 좋고 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프해서 들을 때는 쏙 빠져들어서 듣는데 녹음돼가지고 송출할 때는 조금 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힘 좀 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네, 오늘 차인쌤 나오셨습니다. 네, 찬희쌤입니다. 차인쌤 오늘 너무 바쁘시죠 요즘? 예, 최근에 제가 대구에 네, 당 일로 이제 내려갔는데 네, 마침 그날 네. 대구당을 만나러 갔는데 6시에 대구 MBC에서 예, 김종철 선생 일주기 다큐멘터리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쭉 하는데 김종철 선생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느낌표에서 우리 책세상에서 네. 옛날에 그 책 프로젝트 했던 책사에서. 책사에서 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 도정열 선생이 녹색평론에서 나온 이호덕 선생 책을 채택을 한 거예요. 요덕이 아니고 천규덕 아니에요, 이호덕이었던 것 같아요. 이호덕 아니, 어쨌건 말이 있어요. 또 네. 녹색평론에 나온 책을 하나 추천을 했어.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얘기해요. 나요. 그래서 그걸 당시 편집장이었던 변홍철 선생이 네, 네.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김종철 선생한테. 이게 채택이 됐다니까 김종철 선생이 그런 식으로 책을 알리면 자본주의적으로 마케팅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 네, 네. 그런 식으로 책이 팔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거부하셨다네. 뭐야? 맞아요. 그런 사연이 이야, 그런 정말 사연이 있어요. 굉장히 이 양반 근본주의적인 이 양반 진짜 예수 같은 입장이셨구나. 사람이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저는 진짜 옛날에도 많이 했는데 진짜 네, 네. 거듭 그런 생각했어요. 보통 그때 그게 느낌표에 한번 나오면 책이 20만 권이 팔렸대요. 그러니까요. 20만 권을 거부한 거야. 100만 권. 100만 권? 그거 그래서 별 설득을 다 했대. 그거 판 거 갖고 좋은 일에 씁시다. 뭐 이건 뭐 녹색평론 100년은 갑니다. 별 설득했는데 no. 그래서 야, 아나키스트 정말 대단하시다. 진정한 아나키스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그거 못 봤는데 한번 봐야 한번 되겠다. 보세요. 그 네. 프로그램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네. 뭐 이승열 교수 네네네. 그 맞아요. 김종철 선생님하고 같이 맞습니다. 활동하시고 예. 또 정지창 선생이라고 예. 아주 중요하신 분이죠. 음. 명진 스님도 나오고 네, 명재슬이 나왔고. 또 하승수 씨 예. 녹색당 처음 네. 시작할 때 맞습니다. 그 네, 맞아요. 활동했고 대구 운영위원장 그- 장우석 씨도 나오고. 또 지금 녹색평론 발행인으로 하는 그 김정현 씨, 김정현 씨 따님. 네, 네. 그다음에 초기에 그 편집장 역할 하셨던 변홍철 씨, 변호정 씨. 네, 다 기억하죠. 어떻게 나 본 사람보다 다 기억하죠. 네. 어떻게. 우리 저기 카프카님은요. 그 엄청난 머리에 기억이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냥. 하드디스크를 달고 다니시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린 메모리고. 어. 그러면 그만 자면 꺼져. 맞아. 자면 꺼져. 그 우연의 일치인데요. 제가 8월 달에 몇 가지 재밌는 일들이 저 개인적으로 제 활동과 관련해서 있었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독서 활동을 좀 돕겠다. 그 부산대 문헌정보학과에 그 정보 관리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게 공적인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뭔가 좀 공용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내려받아가지고 뭐 애플리케이션의 사이트니 지금 이제 뭐 밀리의 서재니 뭐 이런 거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 네, 플랫폼인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동아리가 하고 싶다,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말하자면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좀 와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내려간 일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영덕 도서관이 새로 도서관이 이제 전문적으로 도서관을 새로 너무 낡아가지고 포항 옆에 영덕. 영덕이요. 네.
그런데 대기가 생각이 나네. 거기 간 일이 있고 제가 뭐 코로나 이후에 계속 걷고 다니는데 네. 또 태백산에 강복절 전후로 올라갔어요. 네. 그 태백산이라는 산은 우리나라 뭐랄까요, 배꼽이라고 해도 되고 등에 뭐 척추의 한 복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태백산이 있으면 거기가 산과 산들이 연결되고 태백산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오고 그렇죠. 백두대간이 네. 그리고 또 한강이 내려가고 낙동강이 내려가고 음. 그런 발원지이고 네. 그래서 태백산에 갔는데 그 갈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영독도서관에 간 김에 그게 이제 그 지도를 보면 마북저수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주 산골인데 첩첩산중입니다. 네. 밑으로는 비악산이라는 산이 있고 위에는 계령산이 있고 그 골짜기로 내려오면서 저수지가 마북저수지라는 큰 게 있고 또 그 위에 또 상이라는 걸 위쪽이죠. 근데 그 골짜기 안쪽에 우리말로는 검등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한자로는 검곡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를 일부러 가봤습니다. 회의나 미팅 끝나고 네. 거기 한번 가보자. 언제 가보겠냐. 그래서 마침 거기 도서관 관장님이 차를 운전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잘 접근하기 그 지역의 상수원이에요. 아주 산골에 맑은 물이 있고 그 저수지 물을 다 마을 밑에 마을 사람들이 먹으니까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놨더라고요. 거기 근데 왜 가셨는데? 근데 거기가 왜 그 중요한 곳이냐면 이제 해월체시형이라고 동학의 네. 동학 천도교 쪽에서는 이대 교주 그러는데 그렇죠. 그 해월 선생이 이제 최보따리라고 이제 일컬어지거든요. 그 그러니까 별칭 같은 거예요? 1861년에 그 수은 최재호 동학을 만드신 장도한 분을 만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1898년까지 그러니까 대략 38년 동안 도발이 생활을 38년 동안 도발이 보따리 하나 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교과서에서 보면 동학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 그랬을 때 이제 인내천, 뭐 사인여천 이런 식으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단어들을 그거를 얘기한 사람은 해월이에요. 왜냐하면 수는 그 동경대전이나 용남주사나 이런 본인이 이제 기록으로 남긴 동경대전은 이제 한자로 돼 있는 뭐 포동문이니 뭐 동학론이니 이런 글들인데 거기서 말한 거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늘을 모시고 있다. 그 시천주라고 시천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그거를 해월이라는 분이 한 깨달음 속에 인시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터져 나온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하게 된 곳이 바로 그 검등골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지난 한 200년 사이에 우리 사상사랄까 우리 정신사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잘 가꿔져 있지는 않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제 그 태백에 갔을 때도 적조암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 기록에는 갈래사 적조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정암사라고 하는 그 절 옆에 암자예요. 거기도 조그만 그냥 표석, 요만한 표석이 있는데 아주 작은 표석이 있는데 거기를 또 찾아가 봤어요. 그 태백산 올라와 가지고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서 일부러 적조암에 가는. 이게 적조암은 또 어떤 곳이냐면 그 순이 이제 1864년에 대구 감영에서 그 사형 참수를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해월 최시영 선생이 그 감옥 간수 옷을 싹 갈아입고 들어가서 수훈선 자기 말하자면
선배이자 뭐 위에 지도자인 나이 차는 얼마 안 나요. 그런데 뭐 지금 천도교를 가면 1대 교주고 2대 교주인데 가서 들어가서 만나거든요. 근데 그때 수훈이 이 해월한테 담배 옛날에 곰방된 담배를 피잖아요. 그 담배 이거를 하나 줘요. 근데 그 안에 종이가 있구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들고 튀라는 거예요. 너는 잡히지 말고 빨리 튀어 막 튀어 고비 원주라고 높이 날고 멀리 도망가라 이런 메시지를. 그래서 해월은 어떻게 보면 그 보따리 안에 그 수훈의 전적 그 메시지들을 들고 계속 도망 다녀요. 그래서 그 도망 다닌 라인이 그 원래 수훈은 경주 사람입니다. 용담정 뭐 근데 거기서부터 영덕, 영해, 영해가 그 조선 시대는 더 큰 도호지입니다. 그 해가지고 그 백두대간 영월 정선 해가지고 나중에 그 동경대전 용담주사를 펴낸 데는 인제에서 인제 갑둔이라는 데서 그걸 피거든요. 그리고는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면서 그 태백산에서 갈라지잖아요. 이게 이제 지리산으로 내려오는 산자락으로 해서 우리가 동학 얘기를 하면 보은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나중에 네, 청산 지금은 옥천군으로 돼 있는데 거기하고 또 전라도 지역에 뭐 남원 그 익산이라든지 뭐 정읍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렇게 하고 청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 끝까지 백두대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한 20년 이후에 저서를 펴내고 그대로 그리고서는 이 또 백두대간 따라 내려오면서 충청도 전라도하고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동학의 그 경로가 빨치산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저는 그 기록들, 그 역사들을 저같이 이제 걷기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야, 이런 사람이 있었다. 우리 역사에. 그런데 이제 그 8월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다 생각하면서 뭐 책을 자꾸 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들고 온 책이 지금 아까 우리 찬희 쌤이 얘기하신 그 대구 MBC에서 1주년 김중철 선생인데 이게 이제 녹색평동사에서 나온 책인데 나락 하늘 속의 우주예요. 장필순 선생. 무희당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인데 장필순은 가수고요. 장일순. 근데 이 책이 제가 이제 그 옛날 판본데 있는데 네네. 옛날 이게 이제 그 장일순 선생이 언제 가셨냐면 1994년에 돌아가셨어요. 꽤 됐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지금 20년 돼가죠. 20년 더 되는 더 거죠. 됐죠. 25년, 27년. 벌써 27년 네. 꽤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최근에 이걸 넘겨보려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개정 진보판이 나왔는데 그 뒤에 2016년에 제1회 무의당 학교 이게 이제 한살림 서울이 주최했는데 그때 김종철 선생이 무의당 선생에 대해서 얘기한 강연을 여기다가 증부판에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증부판 하나 더 구했어요. 저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앞에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 읽고 싶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요 김종철 선생이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생명사상과 21세기 민주주의인데 요거를 제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하고 들고 왔어요. 아니 저도 제가 이제 1997년 이제 97년도부터 제가 지역 운동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 읽은 건 아니고 한 2000년도쯤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한살림하고 같이 이제 연대 활동을 하면서 누가 추천을 해주셨어요. 장일순 선생님 책, 이거 있고 또 다른 책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잖아요. 네. 저는 되게 이제 의식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뭐 환경을 바꾸고 뭐 이런 것들에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 집중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분의 그 생명사상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읽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지만 그때 당시 읽었던 감동들이 지금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왜 그 원주에서 막 그 농민운동하고 막 이런 네. 과정들도 있었어요. 그 책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되게 감동받았었는데 이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새롭네요. 이 장일수 선생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그 1928년생이신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식민지 시대 한복판에 태어나셨어요. 네. 그래서 성장기는 식민지 현실이고 원주에서 태어나셨고 네네네. 그리고서는 해방되기 바로 전에 경성공업전문학교라고 하는 곳 이거 이제 나중에 서울대 서울공대죠. 공대 네네.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좀 있다가 해방이 됐는데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서 이제 군정하면서 미군 장교가 총장인 국립대학 안을 그 미군정에서 냈거든요. 국대안이라 그러죠. 그래서 네. 그 국대안 반대 운동하다가 잘려 나와요.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46년에 서울대 미학과 미학과 네. 1회생이에요. 이과에서 문과로 바꿨군요. 쉽게 말하면.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근데 그리고 이제 평소에 막 또 이렇게 그 저기 뭐지 대학을 국부시도 다니는- 잘 쓰시고 막 네. 그러셨어요. 대학을 다니는데 네. 6.25가 일어난 전쟁이 거죠. 났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군복무를 하는데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의 통역관으로 군복무를 했다 이런 게 네. 나오고요. 전쟁이 끝나고 자기 고향인 원주에 가가지고 대성학원 아마 그 혼란기에 역시 이 청년 학도들을 길러내야겠다 생각하는데 이 대성학원이라는 이름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대성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네. 대성학원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이름을 가져다가 그 학원을 조직해서 아이들을 기르고 그 이제 법인체의 학교 법인의 초대 이사장을 쭉 해요. 그리고는 그 이제 원주 지역에서 4.19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때 이제 선거가 막 나올 때 네. 사회대중당 사회대중당. 예. 네 지금 거기에 혁신정당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정치 운동의 맥으로 보면 뭐 나중에 이 장일수 선생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김지하 선생이 네. 그 평가한 게 있는데 뭐 혁신계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데 61년 5.16이 나잖아요. 네. 그 5.16이 나고 그 기록에 보면 이틀 후에 5월 18일 날 중립파 평화통일론을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그게 빌미가 돼서 꼬박 3년을 감옥에 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시를 공부하고 책 얘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요 대목들이 우리가 상당히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요 흐름 옆에 시인으로 얘기하면 신동엽 시인이 있는데 네네. 예를 들면 껍데기는 껍데기는 가라. 가라. 네. 그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그 세부치는 다 가고 남북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만나지는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옥고를 나오고 이분이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70년대 초반에 그 원주 헌역에 강원도 일대 물난리가 났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정부에다 대고 맞아. 지금 이제 뭐 재난지원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이런 걸 하는데 그 접근 방식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수해가 났다고 해서 이거 뭐 복구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다리 무너진 거 다리 다시 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주민들하고 우리 마돈나 선생님 쭉 해오신 그런 주민 조직화, 주민 조직화를 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뭔가 결합해서 네네.
이렇게 하는데 그 70년대라는 게 엄혹한 권위주의 체제, 독재인데 그 당시 이제 청년 운동으로는 이제 민청학년 사건이 나고 뭐 이런 일들 벌어질 때 그때 뭐 제대책위원회 그 문란이 났을 때 이제 그거를 지학순 주교 네, 물론 네. 그 천주교는 일찌감치 이제 그 세례를 받고 세례명 요한이라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학순 주교와는 연이 있었는데 그때 민청학년 그 사건에 그 연루됐던 사람들을 석방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뒷받침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정희 시대 때 가장 반독재 전선의 원주 캠프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이 장희순 선생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장 핵심 인물로 든든하게 뭔가 그런 거를 이렇게 뒷받침해 가고 그러다가 뭔가 이 70년대 후반에 이런 식의 운동으로는 뭔가 변화를 촉발시키기 어렵다.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뭐 김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1983년에 한살림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초반에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될 때는 그런 자치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암 그 투병을 할 때 이아무개라고 하는 이현주 목사하고 노자 도덕경 읽기를 해서 사회적으로는 그 도덕경 읽기 무의당 장일순의 도덕경이라는 책이 이제 소개가 되고 이제 읽히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이제 대략 말씀을 드리면 그 시대를 살면서 조금 뭐 앞섰다기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좀 다르게 우리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궁리하고 그런데 이분 이제 아까 우리 마돈나 선생님 얘기했듯이 요 나락 하나 속의 우주 말고도 이야기라든지 일화를 모은 책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이 저도 장혜순 거의 선생의 전기 같은 책을 읽었던 것 예. 같아요. 이거는 네. 이제 이분이 그 한살림 쪽 강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짤막짤막한 원고들 이런 걸 모아서 묶어낸 책인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들고 온 게 김조선 선생이 이걸 2016년에 그 지금 서울 정동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무의당 학교라는 게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일종의 강연록이에요. 강연록인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장혜순 선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서인이다. 아하. 책 읽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책벌레처럼 책에 빠져서 살았다거나 혹은 방대한 책들이 소장된 서재를 소유하고 계셨다는 뜻이 아니다. 근데 항상 가까이 책을 두고 그 책을 음미하는 시간을 즐긴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제 장혜순 선생이 부쿠시도 원주에 가면 이제 그 부쿠시를 전시해 놓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봤어요. 네. 그래서 그 부쿠시도 이게 뭐 중요한 대목들을 뽑아내서 또는 그 일화들을 보면 누가 오면 미리 준비해가지고 마돈나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면 마돈나 선생님한테 맞는 메시지를 부쿠시로 써가지고 드리면서 거기다 편지를 쓰고 그랬더라고. 거의 타로 카드 수준인.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해월 선생 그분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해월 최시영과 녹두장군 전봉준하고 상호 대립적으로 한쪽은 매우 그 현실을 전복하고자 하는 행동주의랄까 뭐 이런 쪽이라면 그게 이제 녹두장군 전봉준 쪽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했던 분을 해월 최시영 선생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던 그 학계의 연구들이 많았어요. 많았죠 그때는. 예. 그런데 지금 원광대 총장하시는 박맹수라는 분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도 공부하고 일본에 가서도 공부했는데 자료들을 막 뒤지니까 해월 선생하고 녹두장군 전봉준하고 한 라인이 있었어요. 아하. 그런 자료가 이제 해서 박맹수 선생이
그런 게 아니다. 그걸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까지도 그걸 이제 남접, 북접의 그렇게 대리다 했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예. 거예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가보전에 일어나는 가보 농민 전쟁을 사실은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노뚜 장군 전봉준의 정신적 뒷배경은 해월 최시영 선생이다. 이렇게 이제 박명수 선생이 얘기를 하는데 그 박명수 선생이 이 장일수 선생을 예, 그 박명수 선생 기록 그 글을 쓴 거 보면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이제 이 해월 선생 관련 논문을 쓰는데 당시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지도 교수를 바꿔라, 학교를 그만둬라 압력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 자기 누구 아는 분이 원주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 가서 만나보라는데 이제 장일수 선생인 거예요. 그 장일수 선생은 어떻게 보면 그 해월의 어떤 생각 골자를 구체적으로 삶의 그 현실 속에서 그 시대에 맞게끔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박명수 선생 가서 만난 굉장히 또 그렇게 특이한 만나게 되셨구나. 예. 그러니까 그 박명수 선생 글에도 보면은 뭘 찾아갔는데 예, 뭐 일본에 공부하러 가서 뭐 학예 논문 써가지고 이제 돌아왔더니 편지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붓글씨를 써가지고 너한테 만든 글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책을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면서 이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장일순 선생님 그 이제 전기 같은 장일순 이야기인가 뭐 그 책을 읽을 때 되게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이분이 항상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누군가 연설을 하거나 이런 게 없어. 없어요. 얘기해.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이게 없어.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야말로 이게 와 굉장히 그 휴머니스트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 이제 장일순 선생님 시대보다 훨씬 뒷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주민을 조직하고 이런 차원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어쨌거나 막 되게 이제 교조적으로 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막 사람들이 이끌어내고 막 이게 뭔가 동참시키고 동원하고 막 이런 거에 굉장히 경도되어 있었던 시기에 이분의 삶을 딱 읽으면서 이렇게 정말 큰 거를 놓치고 살았다.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큰 거를 놓쳤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김종철 선생이 이 장일수 선생의 그 규정, 독서인으로서의 장일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책을 통해서 지혜롭고 맑은 정신을 지닌 소년들과 만나는 즐거움. 요 속에서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현주 목사하고 도덕경을 놓고 이제 그 무의당 장일순의 노자이락이라는 책을 일찌감치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장일순 선생은 좀 노자 친화적인 그런 분이 아닐까. 근데 이 김종철 선생은 아니다. 장일순은 공자와 닮았다. 이런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왜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뭐냐면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노자 도덕경은 보면 이렇게 태제를 던져요. 아주 위대한 선이라고 하는 거는 물과 같다. 상선자수다. 이러고 태제를 던지듯이 이렇게 발언을 하잖아요. 화두를 딱 터뜨려. 화두를 던지잖아요.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공자는 이 논어라는 텍스트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공자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노자를 떠올리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있다기보다는 산 위에서 이렇게 맞아요. 산 위에서 저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하는 소리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이 공자는 항시 이렇게 지금 이렇다 하처럼 이렇게 사람들과 하고 대화 속에서 그런 대화들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걸 제자들이 기록을 남겼으니까 이 논어라는 텍스트의 기본적인 성격은 대화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장일수 선생이 이렇게 쭉 하면서 뭐 직접 저서를 남긴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묶어낸 이 책의 성격도 그렇고 대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김종철 선생은
그 살아계실 때 여러 모임을 하셨지만 중요하게 그 모임을 일구었던 한 모임이 127일기예요. 그렇죠. 127일기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27 책도 하나 가져오셨네요. 예. 예, 예. 아. 이게 이제 그 김철조 선생이 장일수 선생을 얘기하면서 네. 그 소년들의 그 아주 맑은 정신 속에서 드러나는 그 지혜, 그것과 만나는 즐거움, 그거는 일종의 쾌락주의적 독서다. 즐거움의 독서. 저는 이제 네, 그렇게 네, 얘기하죠. 네. 독서의 즐거움, 즐거움의 독서.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그 즐거움의 독서의 체험이 많지는 않아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학교 이 교육의 책과 만나는 게 주로 좀 윽박질러 가지고 야 너 독후감 써 이런 식의 책 읽기를 해왔기 때문에 외워야 되고 집어 넣어야 괴로움의 되고. 독서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제가 이제 활동하는 이 책 읽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끊임없는 즐거움의 독서. 그러니까 어떤 과제 숙제가 아니고 네. 즐거움을 느끼는 거. 그 즐거움을 우리가 나누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일리치 얘기를 해요. 일리치의 책 중에 텍스트의 포도밭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얼마 전에 뭐 몇 년 됐습니다만 이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영어 텍스트로는 The Vineyard of Text예요. 텍스트의 포도밭.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일리치의 그룹 속에는 좀 이제 이야기가 옆으로 가는데요. 네네. 일리치의 그 벗들 중에 중요한 사람이 마샬 맥루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디어는 미디어. 예. 네, 미디어론으로 아주 우리가 많이 인용하게 되는 사람인데 이제 현대 문명에서 보면 미디어 변혁기예요. 지금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미디어가 변하는데 일리치의 표현에 따르면은 자기가 어느 날 그 충격을 받은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무언가 우리가 사람을 빗댄 어떤 은유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우리 문명의 기본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 기억을 갖는다든지 자기 정체성을 얘기할 때 네. 기본의 비유물은 뭐였냐면 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이제 70년대인데 누가 얘기하는데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야, 내 그 하드 디스크가 깨져가지고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기본 은유가 컴퓨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책에서 컴퓨터로 그거 이제 일리치가 뭐라면은 뿌리 은유라고 그러는데 루트 메타포. 그 루트 메타포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태인데 책에서 컴퓨터로 변하는 거를 이게 느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칠 텐데 이 일리치는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맥루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전변이라는 것, 그 변화라는 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계절 예를 들어 뭐 자연, 동물, 식물 이런 그러니까 거에 예를 들면, 비유하잖아요. 그 네. 비유를 보면 네. 저 사람이 어떤 사유를 하는가를 잘 볼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나무로 비유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을 때 네네. 그러면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트고 해가지고 열매 맺고 낙엽 네네네. 지고 이런 식의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와 네네. 사람을 컴퓨터로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사유 방식을 보여주거든요. 네네. 아까 차 이사님 우리 메모리 얘기하잖아요. 하드디스크 메모리. 하드디스크 메모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변이 일어난 시대를 어. 일리치는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뿌리 운유가 변한 시점을 찾아 올라가 보자. 고고학적으로. 그 고고학적으로 올라가 보니까 13세기에 디다스칼리온이라는 저서를 낸 그 시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구텐베르그 활자 문명 시대 안에서 또 변화가 있지만 그 앞에 그 전까지는 필사본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필사본이었다가 목판으로 넘어와요. 판본으로. 그러다가 그게 금속 활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일리치가 주목했던 한 지점이 뭐냐면 그 13세기에 필사에서 판본이 생길 때 이때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해요. 그러면서 읽기 문화의 큰 변화가 그 시점에서 일어났다. 그거를 추적한 책이 이 텍스트의 포도밭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먼저 텍스트의 포도밭은 뭐였냐?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페이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판본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필사본은 페이지가 없어요. 각각이 보고 있는 필사본이 페이지를 매길 수가 없어. 다 달라. 똑같은 내용을 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음 필사본이 글씨가 커가지고 다음 장 넘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글씨가 작아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 막 10장 넘어갈 때까지 그 페이지를 보고 필사본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면 뭐 네팔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웅얼웅얼하고 읽는 거 있잖아요. 그 필사본 책은 그 경전 같은 거 같이 읽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활자 문명 시대에는 야 몇 페이지 펴 선생님이 그러면 다 같은 페이지 보아서 읽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필사본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읽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옹얼옹얼하면서 같이 리듬을 맞춰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읽을 때는 자의식이 생기질 않습니다. 생각할 짬이 없어요. 그렇죠. 같이 그 호흡을 따라서 그런데 그 필사본의 시대의 그러한 읽기는 뭐냐면 거룩한 읽기예요. 디비나 렉티오라고 그래가지고 거룩한 읽기 시대가 있었어요. 인류 문명에.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이 경전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포도밭이 있는데 거기에 포도나무가 다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랑을 따라가면서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경전 읽기가. 그리고 그 고랑을 스페인 말로 뭐라 하냐면 빠지나라고 그래요. 빠지나. 그래서 페이지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빠지나. 그러니까 이제 이 텍스트의 포도밭이라는 걸 그 텍스트에 그 포도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제목이 성스러운 읽기를 하면서 따먹는 거예요. 말씀을 따먹는 같이 읽으면서. 그런데 판본이 생기면 어떻게 바뀌냐면 판본이 생기는 순간 기본적인 읽기의 형태가 같이 그 성스러운 읽기를 하고 우리 이제 동양 문명으로 연불 떠올리시면 돼요. 연불을 하다가 소리내서 음성으로 하다가 이제 눈으로 읽네요. 눈으로 읽어요. 근데 눈으로 읽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자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근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적 의미의 주체의 자의식은 사실 그 읽기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예전에는 계약을 할 때 말로 했어요. 그리고 말은 성스러웠어요. 그래서 보릿고개 넘은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야, 나 쌀 한 만만 빌려줘. 가을에 한 말 반으로 갚아줄게. 이렇게 하면 그거 자체가 계약이에요. 말이 엄중해. 근데 이 판본의 시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서와 저쪽의 문서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또 도장을 찍어. 그렇죠. 우리 간인 문화가 있잖아요. 간인 문화가 있어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간인 문화. 그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 트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가 없으면 계약이 안 돼. 그리고 이제 뭐가 또 생기냐면 소유의 문제가 생겨요. 소유를 이제 영어로 possession이라고 그러는데 possession은 뭐냐면 그 라틴어로 눌러 앉는 거예요. 여기 이건 내 거 하고 눌러 앉는 그 소유 개념, 계약 이것이 이 판본 문화하고 붙어 있어요. 그렇군요. 이거를 이제 이 일리치의 텍스트 포도밭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중요한 게 그 거룩한 읽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저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을 읽는데 이제
워낙 익숙한 것은 이게 묵독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 도대체 신묘장구 대단히 경이 무슨 뜻을 담고 있냐 그 굉장히 자의식이 계속 작동을 하잖아요. 작동하죠. 하지만 종교에서는 그걸 그냥 읽어라고 하거든요. 그냥 일단 웅얼웅얼 읽어도 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익숙하진 않는데 실은 이제 그런 행위인 거잖아요. 네. 함께 읽는 거 같이 앉아가지고 신묘장구 대단히 경하면서 예, 여기 그 이제 생각이 나네. 그 예. 장일수 선생을 얘기하는 김종철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제가 이제 앞에 쭉 설명을 들었는데 이반 일리치가 쓴 텍스트의 포도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리치는 옛날 중세의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책을 읽었던 독특한 방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적혀있는 양피지로 된 책을 여럿이서 같이 소리를 내어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낭독을 할 때 네. 그들은 마치 농사꾼이 자신이 지은 포도밭에 잘 익은 포도를 한 알 한 알 천천히 음미하듯이 책의 글자 하나하나를 읽으며 급히 음미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설명을 다 제가 드린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즐거움의 독서 이거를 얘기하면서 아까 이제 노자라기보다는 공자였다. 그 공자는 사람들 속에서 현실 네네네.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김종철 선생님이 뭐냐면 논어의 첫머리를 얘기하셔요. 그 첫머리는 뭐냐면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 그래가지고 네네네.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이제 그게 첫 대목이죠. 논어 전체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 문명 전체의 첫 번째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논어라는 게 제일 중요한 텍스트라고 그런다면 네, 네, 네. 거기에 처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학습이 나옵니다. 학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 즐거움의 독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김종철 선생님 얘기예요. 뭐냐면 즐겁기 때문에 계속 배운 게 있는데 그걸 또 찾아 읽고 또 찾아 읽고 그러면서 거기에 깊은 의미를 자기 것으로 네. 하는 거죠. 그게 즐거움이 만들어내는 방법이거든요. 한 번씩 읽는다고 해서 이게 그 즐거움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논어가 첫머리에서부터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익힌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텍스트를 보고 또 본다는 뜻이겠죠. 재미가 없으면 이렇게 되풀이하지 못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재미를 느낀 대목들을 네, 네. 이 장일수 선생은 자기의 그 재미를 남한테 누군가 찾아오면 주는 거죠. 한 대목씩 네, 네. 대화하면서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대목 더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두 번째 대목은 뭐냐면 그게 이제 유붕인데 네, 네. 벗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멀리서 찾아와. 그래서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이 또한 즐거울 거예요.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내가 읽고 또 읽고 거기서 막 네네. 재미를 느꼈어. 그런데 벗이 찾아왔어. 벗이 와. 그러니까 이거 즐거운 거예요. 왜? 자기가 읽은 거와 벗이 읽었던 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독서로 보면은 네, 네, 네. 지금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우리 이제 찬희 선생님 이거 잘 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왼쪽에는 질문 해답이 기본 쌍이에요. 그 다음에 이유 증거가 있고 네, 네, 이렇게 돼 있는 그 틀거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틀을 짤 때 6.25 전쟁이 나오고 첫 번째로 교육과정의 틀을 짭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기르겠다. 그랬을 때 그 기본 틀을 어떻게 짰냐면 그 당시 이제 사고를 진작한다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는 산업화, 근대화 그 당시는 뭐 근대화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고 그것을 수행한 다음에 보고하는 체제로 이렇게 명령 지시 내리면 보고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철도청에 일을 한다. 그러면 대전발 0시 50분은 그때 출발시켜 하고 누가
상사가 명령을 내려요. 지시를 내려. 그러면 0시 50분에 출발시켜 놓고 출발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도록 요렇게 쫙 조직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네.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다음 중 뭐뭐신 것은 하고 네. 질문을 던져요. 네네. 그러면 사지선다 오지선다의 뭐인 거는 이렇게 네네. 찾아내요. 다음 중 뭐뭇은 아닌 아닌 것은 또 찾아내요. 요렇게 틀거리 지어서 네. 그거를 이해하는. 근데 그 질문과 해답은 사실은 사회에서 보면 지시와 보고 체계의 틀거리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우리가 이제 현재 7차 교육 과정을 하고 2009년, 2015년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022년에 네네. 또 일부 개정한다고 해요. 하는데 요 질문의 해답 찾기 네네. 요 틀은 6차가 1992년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 네네. 그 5차, 6차가 있었는데 6차까지도 사실은 기본 틀은 이거예요. 네. 저희는 기본 틀 안에서 그냥 헤엄치며 살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학력고사죠. 네네.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6차까지 교육받은 사람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사유가 네. 단순 사고예요. 근데 그 질문에 공부- 답 찾기. 그러면은 그때 공부 못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은 참이 아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뭐냐 그때 예를 들면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손을 들잖아요. 네. 네. 너 나와. 그거로 맞았어요 그때. 맞았어요. 그럼요. 왜 많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잘 맞으신 아, 거예요. 많이 맞았어요. 왜냐면 산업 사회에서는 어. 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네. 명령이 내려오는데 네. 여기는 수행한다 보고만 하면 돼. 그렇지. 네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 제기. 왜 그런 지시를 내립니까? 어. 이렇게 대들면 어. 얻어 터지고 쫓겨나거든요. 터지죠. 그렇죠. 질문이 있으면 안 되죠. 네, 진짜. 그러니까 거꾸로 된 질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애들은 네. 나와서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는 그렇게 단순 사고의 교육 과정 속에서 딴 생각을 하신 거지.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간 거지. 띠꺼우니까 얘네 띠꺼워서 그냥 손 드는 거지 그냥. 아이씨 이러면서. 그래서 띠꺼워. 요거를 이제 군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까라면 까, 하라면 해. 네네네. 아, 요거예요. 요 틀이. 그야말로 원산 폭격 정신이죠.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네. 사실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서 안 나와요. 자기 질문, 내가 갖고 있는 질문, 내 생각, 또 나의 발언, 나의 언어로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요 밑에 이제 저희가 다이어그램을 두 개 들고 왔는데 달걀인 줄 알았어요. 네, 뭐냐면 사람이 있다면 네. 이거는 사람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러는데 질문이 끊임없이 밖에서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다의 첫 대목에 수은 얘기를 했는데 수은이 본 19세기 중반의 그 사회상 이거는 뭔가 밖에서 뭔가 어마무지한 무슨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 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안은 썩었어. 그래서 그 밖에서 들어온 질문들,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너무 우리가 에너지를 엄청 그리고 그때로부터 거의 뭐 한 19세기 초부터 한 200년 동안 밖에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기도 버거운 그 역사를 우리가 지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뭔가를 우리가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고민 끝에 이제 7차 교육과정이라는 게 97년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주 5일제라고 논술 면접고사를 시작하고 뭐 이랬는데 이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단순히 질문에 답만 찾게 하면 안 된다. 단순해지지 않냐. 그래서 이유와 증거를 대기로 해요. 그랬더니 이제 강남 뭐 대치동 이런데 학원 간판에 논술학원 이런 게 이제 생기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렇게만 짜지면 어떤 맹점이 생기냐면 책 읽기에 있어서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뭐 20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예를 들면 20대 대통령 선거에 모 후보가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고 공약이다. 그러면 기본소득을 해야 되냐? 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해야 해 하고 자기 답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지금 시기상조야. 안 돼. 이렇게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론을 해요. 특히 이제 뭐 손석희 선생의 100분 토론. 네네. 그러면 이제 찬성파 두 분 모시고 반대파 두 분 마셔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고 토론을 막 해요. 근데 한 달쯤 있다가 이거 토론해서 끝나지 않으니까 끝장 토론합시다 해요. 그럼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해답, 자기가 이미 정립해 놓은 어떤 관점을 네네네.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죠. 이유와 증거를 모아서 자료를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끝장 토론하자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절대로 해야 되고요. 여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결사 찬성, 결사 반대로 토론해. 그렇죠. 더 세졌어. 더 세졌어. 아. 왜? 네네. 이유와 증거를 계속 안 되겠어. 연말 특집으로 진짜 끝장 토론해. 패널 더 나와. 그러면 그 사이에 공부를 더 해와요. 이유 증거 찾아가지고 그래 그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관점에 부합하는 대목만 줄을 그렇죠. 거예요. 그 뒷받침하는 것들만 확증 패란성이 강화되는군요. 다 점점 강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저 사람 책 엄청 많이 읽었어.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은 완전히 또라이야. 아,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진짜.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렇다도 그렇고 뭐 이렇든 비슷한 분이 듣는다. 이건 재미없어요. 아하. 나랑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네네. 책을 읽는데 나는 이런 인생관, 나는 이런 세계관, 나는 이런 우주관, 나는 이런 생물관, 네네. 나는 뭐 이런 기본소득에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다른 얘기를 하시네? 거기다 줄을 거야 돼요. 그렇게 하자는 것이 네. 새로운 독서 운동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저는 그거를 경청의 독서, 공감의 독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감. 그건 뭐냐면 대화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이 제목이 뭐냐면 나락 하늘 속의 우주예요. 아하.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마무지하게 큰 사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19세기를 제가 생각하면 우리 역사에서 양쪽 기둥이 있는데 한 기둥은 서학이에요. 천주. 우리가 스스로 그 경기 남인들이 뭐 천주시리 이런 걸 갖고 스타디 그룹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네. 저 천지남 이런 데서 엄청 빡세게 세미나 했어요. 이승훈, 뭐 이벽, 뭐 정약용의 형제들 막 토론하고 야 이게 뭐야? 하고 또 한쪽은 뭐냐면 동학이 있는 거예요. 서학과 동학이 있는데 네. 이들의 사고방식의 기본 문제는 우리가 한국에서 저는 그런 토론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뭐냐면 노예제도예요. 노비제도. 언제 없어졌죠? 잘 몰라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미국은 그거 가지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19세기 중반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미국은 그 노예 문제, 노비 문제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네네. 우리는 아직도 노예제도, 노비제도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좀 강점기 때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그게 저희 모친의 표현에 하면 6.25로 말미암아서 그게 썼겠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머슴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맞아, 제도적으로는 맞아. 그 가보경장 그러니까 19세기 아주 끝자락에 그럴 때 없어진 건데 실제로 생활습으로는 계속 있었죠. 계속 있었어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맞아요. 저 어렸을 때도요. 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이제 어른들은 그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네. 저기 살고 있는 누구 누구는? 할머니는 그 집 머슴의 적이었고 뭐 부인이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 그런 거는 뭐냐 통원권 문제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이 마을과 이 마을에 네. 뭐 누구 시족하고 누구 시족하고 결혼하냐 네네. 그랬을 때 누구하고는 안 된다. 맞아요. 예. 뭐 이런 식의 그런 통원권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식이 사실은 뭐 60년대 70년대까지도 남아 있어요. 있었죠. 아니 정말 저희 그 엄마 그 형제자매들한테 동네 어느 할머니가 아가씨라고 불렀어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이제 수은이 그 시천주라는 네네. 거 서학도 읽어봤단 말이에요.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이미 다 겪었고 보는데 그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어. 시천주라는 생각.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 집에 노비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며느리를 삼고 하나는 딸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여노비를. 네네. 그건 굉장한 엄청난 사실은 거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물론 그 앞뒤로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신분 사회, 그렇죠. 그 신분 사회를 넘어서는 부분에 저는 양쪽이 다 어마무지한 메시지를 가지고 한국의 정신사로 파고들었다고 생각해요. 네네. 하나는 서학이고 하나는 동학이에요. 네네. 비슷해요 시기가. 제가 경기도 이천 지역에 그 이제 해월 선생 그 묘지 원적산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되면 옛날 물길로 하면 예를 들면 그 두물머리 마제에 정약용 네네네네. 그 기념관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물길 따라 이렇게 오면 거기가 천지남이에요. 근데 거기 넘어가면 그 이천에 앵산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해월 선생이 향화서리를 얘기하셨다는데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인데 제사가 벽에다가 그 제사밥을 모셔놓은 게 아니라 자기 앞에다 놓고 제사를 지내라 이런 거예요. 향화설이라는 말이 향벽설이가 아니고 네네. 왜요? 나한테 다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이야. 내 안에 다 있다. 그거 내가 참 하늘이다. 생각하면 어마무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천주다, 인시천, 인내천이다 이런 말은 어마무지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동학의 생각의 흐름 그 뒤로 우리 생각의 뿌리 깊은 생각이 발전한 것 중에 뭐냐면 처음에는 하늘을 존중해요. 근데 이 서학은 우리 전통의 하늘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는데 서학의 전통은 뭐냐면 요 그림처럼 아까 질문이 밖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가시라고 하는 신은 밖에 있는 존재예요. 네네네. 이 우주 전체 밖에 있어요. 사실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동학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게 다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이 안에서 나와요. 그런데 심지어 사물 속에도 동물 속에 식물 속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무슨 돌멩이 하나 안에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게 나나 하나 속에도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책 제목이라는 게 어마무지하게 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 어르신들은 생활 습속에 이게 무슨 사상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저희 할머니만 해도 수책 그 예를 들면 이제 집에서 하는데 겨울에 물 끓여가지고 이 뭘 세수하고 뭐 머리도 감고 하면 뜨거운 물을 버리려면 야야 뜨거운 물 그러냐 버리지 마라. 왜 그러냐면 거기에 미물들이 있죠. 무슨 뭐 있잖아요 벌레들이 뜨거운 물 걔네들이 얼마나 뜨겁게 느끼겠냐 식혀서 버려라. 예를 들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있어. 그 수채구녕 안에도 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물건 쓰레기 뭐 연필 여기도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뭐 예를 들면 휴지 하나도 아무 생각 없이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 보면 앞장 쓰면 또 뒷장 넘겨서 뭘 쓰고
중에 하나도. 그 저도 그러니까 전략하라는 개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절약의 의미랑 진짜 다르게 네. 정말 지금 우리가 지구멸종 시대에 정말 동학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할 맞아요. 시기가 그러니까 아닌가. 동학을 다시 생각한다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이 19세기에 우리 개개인의 사람들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모시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봐봐요. 그게 진전이 어떻게 했냐면 수는 모시고 있다 생각했어요. 네. 서학의 하나님은 밖에 있어요. 네. 밖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은 다 똑같아. 신분이 없어. 종족이 없어. 인종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번역어가 뭐냐면 법 앞에 평등이에요. 근데 법이 있어. 법이 하나님이야. 그 법에서 보면 사람은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법을 모시고 있어. 네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모시고 있다 생각해. 그 모심 시천주라는 말이 그런데 이 해월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인시천이라는 말이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이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또 불교에도 네가 붙여야 뭐 이런 똑같은데. 그렇죠. 근데 거리인데 이 나라 하나 속의 우주라는 말이 뭐냐면 이 커피 지금 우리가 마셨는데 커피가 하나님이야. 종이컵이 하나님이야. 얼마나 이거 소중해. 이거 네네네네. 하나님을 모셔. 이거 종이컵을 모셔. 이런 식으로까지 나간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언 방송을 녹음한 지 1시간 30분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한 10분 내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끝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교육이라는 문제 지금 20대 대통령 입후보자 하는 여야를 비롯해서 또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그런 여러 정당에서도 이제 선거 전국을 맞는데 저는 이 교육 정책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 그러면 가르칠 교자의 기를 육자라 쓰니까 교육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저는 깝깝해져요. 왜? 교육은 어른이 아이를 기른다. 어른이 선생님이 뭐 학생을 가르친다. 이런 식의 머릿속의 구조가 떠오릅니다. 상하 구조가 떠오르죠. 네. 그런데 그거를 저는 제발 학습. 네가 이미 가르칠 걸 가지고 있어. 네가 이미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네 안의 질문 그거를 끄집어내야 해. 근데 놀랍게도 이 에듀케이션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 에듀케이션을 교육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요 말의 라틴어가 에두카레예요. 근데 에두카레는 무슨 뜻이냐면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낸다. 이게 에두카레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놈을 계속 집어넣는 거 집어넣는 게 교육이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에두카레하고 제가 볼 때 요 인시천 시천주 이거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파울로 프레이리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 페다고지의 프레이리는요. 요 왼쪽에 밖에서 집어넣는 거를 은행 저금식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밖에 있던 걸 많이 채워. 막 해서 돈이 더 있는 사람은 더 채워. 그렇죠. 이런 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하려는 교육은 뭐냐면 문제 제기식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문제를 밖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나 안에 우리 주민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국가 안에 있는 질문을 끄집어내서 그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에듀케이션. 맞아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지향을 가지고 이 교육 정책.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특히 이제 보수 언론 같은 데서 교육 문제 얘기할 때 그런 사고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뛰어난 한 놈이
뭐 1%가 99%를 먹여 먹여 살린다. 이런. 예. 어우, 삼성이 우리 뭐. 경제를 먹여 살린다. 이런 식의. 미래의 먹거리 뭐 그러면서.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예. 네. 그 뭐냐면은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개개가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을 네네. 끄집어내고 음.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고 네네. 우리 지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고 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관점을 반복적으로 나를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야, 저 사람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나랑 좀 다르지만 들을 만하네. 그러한 것을 독서로 하자. 그게 경청하고 공감하는 독서고 그렇게 할 때만이 뭐가 나오냐면 대안이 나와요. 대안이 나온다고요. 네. 왜? 기본소득 해야 돼? 왜 해야 돼? 이제 뭐 이런 경제를 하니까 노동 일자리 더 안 늘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자. 근데 이쪽에서는 안 돼. 그거 해서는 안 돼. 막 이렇게 충돌이 나잖아요. 근데 그 전제들을 들어보면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인정하고 그러면 네 말도 맞네. 네 말도 맞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했을 때 대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사고가 뭐냐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나올 수 있다. 아직 저는 이 단계를 나가지 못했다 생각해요. 객관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과정 틀은 뭐냐면 주관이에요. 주관은 뭐냐면 집에서 네. 안방에 앉아서 저 마당을 바라봐요. 그게 주관이에요. 객관은 뭐냐면 내가 안방에 앉아 있는데 저 문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나는 계속 안방에 앉아서 계속 바라보는 얘기만 해.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거는 객관일 수 없어요. 그건 주관이에요. 객관은 뭐냐면 손님이잖아. 네. 내가 주인인데 네. 손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기 위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사회의 발전 정도라든지 국가의 경제적 부라든지 또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새로운 읽기 문화. 네. 아까 제가 이 일치 얘기하면서 그 읽기 문화 속에 근대 문명이 다 들어가 있는데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뭐 네. 소유 문제 네, 네. 그런데 그것의 새로운 어떤 문명적 가능성 그거는 새로운 읽기. 예. 여기 지금 그런 대목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노노 첫머리 이야기를 했죠. 이건 네. 이제 김종철 선생님 하신 얘기입니다. 바로 그 뒤에 벗이 있어서 멀리서 스스로 내게 찾아오니 그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공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아까 학위시 학습, 배움인데 네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벗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동량이라고 했을 때 이 노노라는 텍스트 공자의 유교적인 이런 걸 우리 뿌리 깊게 특히 한국 사회는 그게 깊은데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건 뭐냐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찾아오는 벗과 함께하는 거.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뭐냐면 그걸 자꾸 적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거는 우리 교육 과정에 이런 식으로 꼰대를 키우는 읽기 문화랄까? 자기의 이유와 증거만 자꾸 강조하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경청하고 토론하고 대화 나누는 그런 읽기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나락 하나 속의 우주 그리고 장일순 선생 얘기는 뭐 제가 네네. 충분하게 드리지 못했고 그 장일순 선생을
이야기하시는 요거 지금 21세기 민주주의라는 건데 사실 21세기 민주주의의 핵심 골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저도 네, 그렇게 그래서 생각해요. 이제 그 얘기를 네, 이 네. 책을 빌려서 네, 네. 좀 말씀 올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쏙 빠져서 들었던 게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일하고 굉장히 가깝고 지금 이제 책을 읽기 그리고 또 이제 토론하기 독서 토론 워크숍 방식의 이제 독서 토론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하고 이 문화를 막 확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아까 번뜩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는 그냥 연습하고 훈련하는 방식의 교육만 하거든요. 근데 그 이론적 토대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할 때마다 안찬수 선생님을 초대해가지고 일단 이론적 토대를 듣고 하면 더 진중하게 이 교육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사심도 이제 생기면서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소화하려다 보니까 아마 좀 이렇게 좀 버거우실 수도 있지만 지금 소개한 책들을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시면 어떨까. 이것이 왜 21세기 민주주의와 연결되어 있는지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230회 카프카님과 함께한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